이제 그 박람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신청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요 안에 이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오영천 대리한테 알려줘가지고 오영천 대리가 쓴 거예요. 되게 잘 썼습니다. 썼는데 일단은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첫 페이지는 표지니까 별로 뭐 얘기할 게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페이지에서 콘텐츠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제안서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네이밍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이름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콘텐츠명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정보가 잘 안 되죠.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딱 보고 이건 뭐지 할 때 이 제안명 또는 컨텐츠명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봐요. 근데 식상한 단어들로만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뽑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어울리는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2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은 거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허 무효자료조사 툴킷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니까 이 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특허.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까지는.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또 어떤 키워드들이 뭐 이목을 집중을 시킬까요? 안전이죠, 안전. 안전. 그리고 뭐 싱크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뭐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된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슈. 그러니까 심사관이 딱 봤을 때 이거 들춰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용어를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기술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뽑지는 않겠지만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용어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섞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이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죠. 페이지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출력을 했는데 잘못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기업명 이렇게 나와 있고 기업 현황 같은 거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밑줄 같은 걸 찍었어요. 밑줄. 그러니까 여기서 연역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연역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심사관들이 연역 안 봐요. 근데 그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수상했다 이런 것들은 연역에다가 밑줄 쳐야 돼. 그리고 그 수상한 거를 갖다가 거기 밑에 이제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상장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사진 붙여놨잖아요. 유치하지만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뭐 상장 같은 게 그냥 뭐 벽에만 걸려 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벽에 걸리는 상장 뜯어가지고 거기 그냥 회사에서 찍으세요. 그냥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역에다가 표시해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남들은 안 할 거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연역 많으면 좋겠지 하면서 연역 한 20개 쓰죠. 심사가 누가 봅니까? 근데 한 10개 있고 그 중에서 밑줄 2개 쳐있다 그러면은 심사관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부과제를 신청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다 텍스트로 써놓고 나서 힘들다고 하세요. 당연히 텍스트만 발려져 있으면 당연히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씁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정부과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서 쓰실 때 맨 앞장에 필요성, 목적. 필요성이랑 목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거 왜 넣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요성에는 기존의 문제점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성에다가는 제일 좋은 게 어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뉴스 기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미지 캡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제안서에 적절히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의 앞부분이 거의 그 과제의 강남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필요성이랑 목적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컨텐츠 소개라고 되어 있는 거 면수로는 3페이지 면수로는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허 무효자료 조사 특히 이렇게 되어 있고 컨텐츠 소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론 텍스트로 내 기술 또는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텍스트만 들어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안 본다고. 그러니까 안 본다기보다는 보기가 힘들어요. 심사관들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무 텍스트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이어그램 만든 다음에 tek스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한 페이지 하나라도 좀 끼워놓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이미지로 또 발라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정성이 부족하네 막 이렇게 평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3번에 국내외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서비스랑 비교하는 것들은 당연히 어떤 신청서나 아니면은 뭐 투자자한테 발표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 서비스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자, 근데 거기다 글로 우리 서비스는 뭐가 다릅니다. 우리 서비스는 뭐가 됩니다. 글로 쓰면 심사관들이 눈이 안 들어요. 심사위원들이 뭐 하루 종일 갇혀서 심사하는데 눈 빠지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표로 표시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교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신저 서비스를 만드는데 카카오 막 이런 애들 막 거기다 집어넣으면 물론 내가 불리하겠죠. 그랬을 때 항목을 나한테 유리하게 항목을 배치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내가 O가 많이 나오죠. 옆에는 X고 그다음에 내가 O가 많이 나오죠. 이게 만약에 외부로 공개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비교 대상이 된 분들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공개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정부과제 신청서는 외부로 공개 안 돼요. 그러니까 할 때는 이제 이런 비교 테이블로 경쟁 서비스나 경쟁 제품을 비교를 한번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경쟁사회 차별성 이것도 제가 다이어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걸 해서 이런 차트 그래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뭐 해외 진출 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맨 밑에 보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네모 5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요. 네모 5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남다른 그 신청서를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정부과제는 되게 많아요. 정부과제는 되게 많고 지원사업 되게 많아요. 근데 내 아이템은 맨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써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복수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쓰실 때 최선을 다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입장에서 쓰셔야 돼요. 이거는 대학교 논술고사 이런 거랑 똑같은 팁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심사위원들은 이제 그냥 글씨 막 써있고 뭐 이렇게 시스템 구성도만 잔뜩 처음부터 끝까지 막 돼 있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접하면 이렇게 좀 이런 제안서들을 좀 눈에 들어오죠. 정부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거 아니라서 표현이 그런데 보조금은 일단은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박람회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매칭 펀드를 넣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돈. 근데 이것도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신청서 잘 써야죠.
그리고 정책자금은 빌려주는 돈이고 융자죠. 저리의 융자. 그다음에 출연금은 이제 일 시키는 돈 이렇게 좀 약간 재밌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애틀이라든가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원들한테만 연구소들한테만 뭔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연구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끝나고 나면 기술료를 정부에다 내야 돼요. 왜? 내가 만든 기술이 한테 정부에서 나한테 위탁을 해서 내가 대신 만들어서 나를 거긴 한데 그 이제 기술료를 주고 이걸 사오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1년에 2억, 1년에 1억, 1년에 5천만 원, 아니면 1년에 5억, 3년에 10억 그렇게 큰 덩어리에 정부 과제가 이제 출연금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조금은 규모가 작아요. 보조금은 규모가 작고 정책자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빌려주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큰 넘어가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몇 월 달에 무슨 사업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몇 월 달에 무슨 사업이 나온다 정도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업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고 연중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이 있다라는 거는 파악을 하시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민원이라든가 문의 이런 거를 갖다가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하면 되게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물어봐요. 전화해서. 그러면은 더 많은 걸 또 알려주세요. 친절하시고 왜 이러죠? 여기 이제 처음에만 어렵다 써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아이템이 맨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 픽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러니까 정부 과제가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좀 많이 나오니까 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인포라고 해서 이 사이트 가시면 다 있어요. 이 사이트 가시면 다 있고 간혹가다 이 사이트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창의력을 많이 발산시키는 루트가 이런 과제를 제안을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꼭 챙겨서 공부를 하시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사업이 좋아요 뭐 그거는 제가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과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는 이 6가지를 봅니다. 창업 벤처, 소상공인, 탄소 수출, R&D, 금융제재, 인력 이렇게 6가지를 보는데 가서 이제 먼저 보셔야 돼요. 가서 그 다음에 이게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좀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이거 맞춤 검색 해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과제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면 지금 접수 중인 사업 이렇게 다 뜹니다. 근데 보통 상반기에 많아요. 상반기. 왜냐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안에 자기 했던 일들을 나중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에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이 이상. 보조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담보 없고 상환 없고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미 상환 내게 돼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BLT에서 특허 출원하고 BLT에다가 뭐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뭐 비용을 했다. 그러면 그걸 영수증 받아서 뭐 일을 했습니다. 출원했습니다라고 지식재산센터라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전국에
한 32개가 있는데 이제 서울지식재산센터에다가 내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한 건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거죠. 환급이라기보다도 이제 지원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컴퓨터지만 좀 이상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발, 판매, 수출 뭐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으로 이제 개발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비용이나 상표 출원 비용이나 디자인 출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쪽도 있고 개발비 쪽에서는 고용비. 아까 전에 그 비즈인포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그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배리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연중 그냥 수시로 접수를 또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은 꼭 챙겨놔야 돼요. 인건비, 그 다음에 보험료 지원해주는 것들은 많죠. 버스에서 광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세, 임대료, 장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돼요. 가능한 빨리 신청. 그러니까 보조금은 물론 이런 신청서를 쓰긴 하는데 보조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또 판단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보고 이 팀은 정말 지원해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액도 좀 약간 짜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 요건만 채우고 있으면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연초에 공고가 떴을 때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월초에, 그러니까 월마다 예산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 달 예산이 끝났어요. 이건데 잘못 듣고 올해 예산은 다 끝났어. 이러면서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못 받게 되겠어요. 8월 28일에 신청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월 초에 집행되는지 매년 초에 연 단위로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공고문 같은 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사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지원 사업이랑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건강진단 연계형 컨설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컨설팅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당신은 무슨 사업을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를 또 되게 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컴퓨터가 약간 올려져 있네. 모델이님들 핸드폰 좀 빼주세요. 핸드폰 때문에. 하여튼 이 자료는 슬라이드쇼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융자예요. 그래서 상환 가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효율을 좋게 한다. 근데 이게 이 페이지, 그러니까 자료 받으셔가지고 참조하실 만한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 이용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직접 대출 자금을 받는 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직접 대출 자금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보에서 받는 거, 기보 신보에서 받는 거. 근데 뭐 둘 다 괜찮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특수 목적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 자금 용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을 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건강 진단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융자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한다는 것을 신청서를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매출 자료라든가 여태까지의 그 특허를 내가 얼마나 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업을 얼마나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아이템과 관계없어도 신청서에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어떤 이력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잘했다라는 거를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네, 그렇습니다. 약간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많아요. 이런 류의 지원 사업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빌려주고 나서 못 갚으면 사실 정부에서 완전 빵꾸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심사를 하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기업 지원 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의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템들 재밌는 거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출연금인데 이거는 개념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담보랑 상환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자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칭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현금 매칭이 이제 전체 과제비 중에 5%라든가. 근데 그러니까 전체 지원받는 금액에 비하면 현금 매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거의 뭐 14대 1이면 보통,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33대 1.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습니다. 현금 지급 안 하고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현금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파악해서 이거를 정부 과제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요조사 하는 이메일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정부에서 무슨 기술 수요조사라고 하는 메일이 오면은 그거를 꼭 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그 과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술 수요조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그 출연 과제 같은 거를 내릴 때 정부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2년 뒤에, 3년 뒤에 이 시장이 커질 것 같은 영역, 그런 아이템들을 제시해봐라 라고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꼭 받고 거기에 대응해서 과제를 제안을 하면 내년에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내년에 과제가 생길 때 내가 제안자지만 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아니면 미래부 거기에 산하기관들을 즐겨찾기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메일이 와요. 수요조사 이메일이 그래야 오고. 그래서 지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5억짜리 이런 것도 있고 30억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과제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내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그만큼 아이템을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막 경쟁 치열한 아이템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시장이 생길 만한 그런 아이템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요조사에 대응해서 과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과제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겠죠.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하고 이건 당연히 어느 거나 다 중요한 거고 신청기간,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출연금 쪽에 이제 정부 과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팬시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읽히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결과물이 잘 나와야 돼요. 그 자료는 슬라이드 쉐어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은 제 여기 밑에 이메일 있습니다. 션 골뱅이. 근데 뭐 그거 자료에 명함이 같이 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잘 챙겨 두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3개만 받. 네, 3개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네. 이거 샘플 이거는요. 네. 그 출연용 샘플이에요. 전부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네. 근데 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부 과제 신청서를 두꺼운 거를 빨리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그 신청 서식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차가 쫙 나와 있어요. 그 목차대로 파워포인트를 만드세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이 목차에는
어느 사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어느 그림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어느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 작업을 먼저 그냥 대충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제목은 당연히 먼저 정해놔야겠죠. 근데 과제 제목 정해놓고 나서 PPT, 그러니까 그 신청서, 원래 신청서에 있는 그 양식의 목차를 다 PPT로 다 따와서 그 목차 제목 하나가 PPT 한 장이 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는, 이 목차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쓰면 될 것 같아. 이 목차에서는 무슨 다이어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과제 추진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이제 1단계 뭐 이렇게 말로 쓰는데 그러지 말고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HWP에서, 물론 한글로 작업합니다. 전부 과제는. HWP에서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쓰면 오히려 더 빨리 써져. 그리고 뭐 신문이나 아니면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까이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작업하시면 굉장히 빨리 좋은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게임 쪽인데요. 네. 그 게임 쪽하고 이제 스커는 좀 네. 의미가 없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까 이제 아바타 시스템을 보니까 살짝 네. 많이 놀랐는데, 근데 저희 사무소는 게임 특허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게임 특허요? 네. 게임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화면 분할해가지고 막 애들 춤추는 거 막 그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화면 분할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서 그거 소송이 최근에 있었고요. 특허 소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직 소송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등록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주로 이제 게임 진행 방식이 독특하면 네. 그러면은 등록 가능성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RPG인데 나는 물약을 3개를 주고 이런 건 당연히 특허등록이 안 되고 네. 게임 진행 방식이 독특하면 그러면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진흥원이나 그런 쪽으로는 지원 사업 많으니까. 제 생각에 이제 게임의 특성상 그 권리 범위가 물론 특허 등록을 한다고 쳐도 네. 그 권리 범위가 굉장히 그 협소해서 네. 실제로 이제 그걸 뭐 적용하거나 네. 뭐 상대방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압박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거는 평소에 특허의 있었는데. 문제가 아니고 아이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피바다인 영역에서 내 거는 기존 피바다랑 좀 달라라고 하지만 조금만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특허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내 거랑 똑같이 하기 싫으면서 기존에 있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어. 근데 특허는 필요해. 그러면 이제 변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진행해줘야죠. 특허를 얻어다 줘야지. 근데 그 특허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레드 오션인 상황에서는 그 특허가 이제 정사업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 방식으로 조금 바꿨는데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강한 특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추상적으로 지금 나는 뭐 이쪽이니까 특허 무용지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던 게 이제 게임 쪽에 특허 소송이 요즘에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쿠키런도 특허 제소 당했다고 뉴스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네. 지난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네. 캠퍼스 리도 CEO 미국에서 했던 말씀이셨어요. 네. 미국에서는 그 파워라는 단어하고 디펜서라는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중독이 되어가지고 네. 누구도 파워랑 디펜스를 함께 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특허를 본인들은 실제로 다 돌아다니는 게임 보호가 됐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인칭 명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 명사. 파워 디펜스. 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인정이 되는 건지. 제가 심사관이 아니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타워 디펜스. 네. 그런 것처럼 일반 명사 두 개를 합성을 해서.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상표라고 하는 거는 지정 상품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 없이 그냥 단순히 그 로고나 문자나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정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게리피티 같은 경우는 네. 학교가 있잖아요. 게리피티인데 만약에 티셔츠에다 했다 그러면은 등록될 수도 있어요. 그 게리피티인데 뭐 책이나 방송에다 했다 사실 뭐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심사만에 따라서. 근데 게리피티인데 뭐 성형외과다 그러면은 성형외과에서 이용을 get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성형외과 쪽에서는 이제 게리피티라고 해서 등록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 이게 등록 가능성이 막 낮아져요. 낮고 높아져요. 아까 애플 말씀드렸죠. 애플은 사과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도 등록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아니면 핸드폰에 대해서 애플이라는 단어랑 이 지정상품이랑 연관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식별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 대신에 연관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워 디펜스 케이스는 뭐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앱에 대해서 네. 뭐 그렇게 해놓은 거겠죠. 네. 그러면 심사관이 봤을 때는 뭐 앱과 관련해서 뭐 타워 디펜스가 타워 디펜스는 그게 원래 게임에 있는 장르 같은 거라고.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 상표가 나오고 나서. 그 자세한 케이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열강해 주신 원정한 변호사님께 박수.